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산기술연구원 최태훈 수석님을 모시고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R&D 혁신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미국의 AAS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US R&D 이노베이션 해서 2022년까지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R&D 투자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빌려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내셔널 R&D 인텐시티, 즉 R&D 투자 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GDP당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낸 이 보고서는 왜 미국은 우리가 전 세계의 그 경제력을 최고로 갖고 있으면서 그 6위밖에 안 되는가, 이러한 것을 일종의 반성하는 의미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는 퍼블릭 R&D 인텐시티, 즉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면은 놀랍게도 노르웨이, 한국, 독일, 미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프라이빗 R&D 인텐시티를 보면 놀랍게도 한국이 1등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와 이 기업에서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GDP당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그 대만이 2등으로 올라왔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SM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1000명당 연구원의 비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덴마크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한국, 스웨덴, 대만, 일본, 다음 그 미국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미국이 그 연구자 수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그 한국이 또 아마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그 R&D 인텐시티를 보면 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고 연구 인력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나온 이 데이터, 즉 96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의 논문 수가 미국, 중국 여기가 1등, 2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은 10위 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브레이크다운해서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이 있으나 한국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임팩트가 높은 그러한 퍼블리케이션을 보면 특히 화학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 밑으로 다른 나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부문에서도 보면은 한국도 있지만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대한 해외에서의 보는 눈은 그 투자 강도가 상당히 높고 인력도 많은데 성과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R&D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성과가 있고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커다란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더욱더 앞당기게 된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Y축을 보면은 그 연구의 질입니다. 그 연구 결과의 질과 그 다음에 그 X축을 보면은 혁신 정도를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오서리티 혁신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한국이 여기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많은 R&D에 투자를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 생산성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화두를 가지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어디에서 배우고 또 실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특히 오늘 최태원 수석님을 모신 이유는 9년간 한이스라엘 산업연구재단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과서나 책으로만 보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주제로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그 와이스만 인스티튜트의 전 부총장님, 무디 부총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무디 부총장님께서 딱 4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R&D 혁신이 성공적으로 되는 이유는 첫째, 아주 탁월한 과학자를 발굴하고 두 번째, 최고 양질의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며 세 번째는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freedom to think,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분석하는 이러한 연구 문화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 수석께서는 저희가 엘타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80명의 학생과 연구자를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 제목은 실패를 용인하는 이스라엘 R&D 문화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5가지 질문을 다시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수석님께서 이러한 대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요청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태원 수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태훈입니다. 예, 지난번에 발표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주된 5가지의 토픽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교육과 토론 문화의 특징,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 바깥쪽에 생각하는 Think Out of the Box에 관련돼서 특징을 좀 더 말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발표 중에 2013년도에 3분의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강연 때 제가 설명할 시간이 그때 굉장히 짧아서 이스라엘의 R&D의 평가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다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학들이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와이즈만 연구소, 히브리 대학교, 텔아비브 대학교, 테크니언 공대, 그다음에 벤구리온 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이 다 자회사로서 기술 주제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R&D 투자 대비 이 사업화 성과가 거의 탑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경험한 바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화 펀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를 만든
그 시초가 되는 정부의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실패와 관련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를 감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발제로 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떤 코멘트나 또 질의를 한번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이스라엘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있었죠.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성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실패를 용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협력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취약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원천 과학 기술에 대한 R&D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 맡았을 때 산업화에 대한 R&D, 실용화 R&D에 관련돼서 양국 기업들의 공동 R&D를 평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기업들은 사실 EU의 여러 가지 기업 간의 R&D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난번 강연 때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의 어떤 교차점에 있는 지역인데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EU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여러 가지 R&D 프로그램이나 국가 간의 공동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R&D의 수준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우리의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 쪽의 유대인들의 역사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 탈무드 쪽으로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라는 민족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어떤 율법이나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으로는 이제 새로운 환경들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적용하는 율법들을 만들려면 새로운 논의와 결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성문화시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 환경 때문에 로마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유럽을 전전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까지 간, 지금 남미에도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사실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보셨겠지만 흑인 같은 분들도 있고요. 또 완전히 이제 앵글로색슨 같은 백인들도 있고요. 라틴 계열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중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 또 아시아인이랑 또 비슷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초대 대통령이 하임 와이즈만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1917년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벨포 씨가 선언을 할 때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수 있다라고 했지 유대인만 살 수 있다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었던 이슬람 분들한테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싶은 분들은 남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이슬람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국민들 살고 있는 분들이 20%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정당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슬람 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극명하게 국민 내부에서 종교적으로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민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민족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큰 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하브루타 토론이라는 방법,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신 라바이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거기서 적법한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들이 교육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분들, 이스라엘 기업분들을 만나면 조그만한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아는 자기가 사업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그런 전통과 문화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뉴욕에서 이스라엘리 딜메이커 서밋이라는 그 행사에 갔을 때, 그 행사가 나스닥 본부에서, 방송 본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방송 본부의 방송의 브레이크 타임 때 이스라엘의 장관이 와서 개회식을 했고, 근데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말 그 수많은 한 700여 명의 이스라엘 창업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유시 바르디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유대인이면서 미국의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컨퍼런스도 하지만 그 오픈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중에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 이게 결국은 다양하게 알므로써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학적인 부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든 보다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Think out of the box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 이 말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측면에서 관점에서 Think out of the box를 한번 설명을 주시면.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상대성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뉴턴의 역학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시간과 길이는 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뉴턴의 역학이 정립됐던 것이고,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 이론을 정립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투누파라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초기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그냥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혁신적인 거를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조건은 미니멈 2명으로 돼야 된다. 하브루타 토론도 미니멈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보정해 줄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 투누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이후의 지원 프로그램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는 기본적으로 투자 회사가 끼어 있어요. 투자 회사가 정부에다가 나는 이런 특정 산업으로 스타트업들을 키워보겠다. 그러면은 인큐베이터, 투자 회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인큐베이터 밑에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은 일정 부분은 꽤 많은 투자를 받고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투누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기업들은 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어떤 딜 플로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딜 플로우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에서 이 보육할 수 있는 좋은 시드가 되는 이 스타트업들의 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토론과 그리고 아이디어의 정립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만들어 왔고, 특히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가 이런 분위기를 보다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예, 한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2차 대전 중에 이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독일에서 폴란드나 헝가리로 가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고, 그 즈음에 독일에 있던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했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이동, 독일에서 과학자들이 다른 영국이나 미국으로 대이동하기 직전에는 독일에서 1901년부터 1939년까지는 독일에서 35명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과학 분야에서요. 그런데 대이동이 있고 나서 43년부터 55년까지는 5명으로 줄었고요. 미국은 1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많은 부분 빠져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대인들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 그 설명을 다시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세 분이 201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다 같이 받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분이 아리에 와셸이란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이 미카엘 레빗이란 분이고요. 세 번째 분이 마르틴 카플러스라는 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분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출생이에요. 그런데 와이즈만에서 학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저기 3, 4차 중동 전쟁도 참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출생이 남아프리카예요. 그런 다음에 영국으로 가셔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런 다음에 박사학위를 하자마자 와이즈만에 가셔서 와이즈만하고 같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LMB라는 게 이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인데, 이게 이제 캠브리지대에 있는 이때 이제 분자생물학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연구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설립은 62년도에 했는데, 그 이전부터 노벨상 수상자 중심으로 연구가 그 캠브리지에서 진행돼 있었고, 이분은 68년도에 이 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68년부터 72년까지 LMB 국민대 이 기간 동안의 초기에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랑 공동 연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르틴 카플러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생이신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치의 그렇죠. 독일에서의 유대인 탄압이 있기 직전 그 즈음에 오스트리아로 탈출했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칼텍에서 박사하시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세 분이 공동선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이제 이 LMB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62년에 설립됐지만 그 이전부터 활동이 있었다는데 대표적이신 분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분이 LMB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분은, 이분은 정통의 영국인이고요. 근데 이분도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나선 연구죠. 이거를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이고, 이제 요분하고 같이 연구하시면서 노벨상을 나중에 받으신 분이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출생이세요. 유태인이고. 근데 유태인이세요. 이제 이분이랑 같이 이제 프란시스 크릭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쪽 분자생물학 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연구를 하셨고, 이분이 이제 LMB에 기여를 하셨던 분이신 거죠. 이제 이런 LMB라는 이제 공통의 이 분자생물학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에 어떤 운동장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62년도 때, 60년대, 70년대 때도 이 LMB라는 데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 두 분이 같은 방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열악하지만 좁은 곳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마이클 레빗이란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LMB를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로 가는 계기가 존 캔드류라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존 캔드류라는 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와이즈만 연구소의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계셨대요. 이때. 이분은 영국인이에요. 네트워크가 예, 대단하네. 이분은 영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와이즈만 연구소의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때 와이즈만 연구소의 시니어 립슨이라는 요 분을 알게 됐고 요 분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니까 마이클 레빗이라는 분을 이쪽 와이즈만 연구소랑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전장에서 마이클 레빗이 남아프리카 출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LMB에서도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이 남아프리카 출생의 유대인이고, 제가 자료를 다 찾지 못했지만 아마 마이클 레빗도 이 캠브리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 유대교 회당이 있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그렇죠. 다 가지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캠브리지에서 과학기술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 테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와이즈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랑 연결됐으면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참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제 캠브리지 대학은 당연히 이렇게 네. 일종의 허브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아니 와이즈만 인스티튜트가 어떻길래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동기다. 네네. 48년에 같이 나라를 만들어서 시작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노벨상학자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와이스만 인스티튜트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여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분들이 모여서 또 그 노벨상학자 나오는지,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는지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두세 가지로 이유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는 이미 그 한참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벨포어 선언 이후죠. 1917년 이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한 다음에 또 많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은 이제 19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쪽에서 또 많이 들어오시게 됐고, 그러니까 1948년 독립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히브리 대학교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신이 이스라엘 내에 만들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이나 하임 와이즈만 초대 대통령 이런 분들이 기여를 하셔서 거기서 연구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성공한 국가, 그러니까 지역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직도 화폐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관여할 수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는 지배받고 있던 국가 중에서 가장 친했던 국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친화적인 국가.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일정 부분 살고 있으면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1948년도 이전,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천적인 분야에서 뛰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국이나 여기는 이미 그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1800년 그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게. 근데 제 포인트는 그럼 와이스만 인스티튜트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한국 내에서 어느 어떤 그룹이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 공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90점이 됐으니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예,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와이즈만 연구소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일하게 영어로 강의를 하는 학교예요. 아시는 것처럼 와이즈만 연구소는 학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밖에 없습니다. 학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나 연구원을 뽑을 때 무조건 이제 그
외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뽑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뽑지만 뽑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연구를 하되 외국과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도 여기서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뛰어난 와이즈만 연구소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유대인 네트워크를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그 전 세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그런 없어요. 게 한국에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레빗이 이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이 시드니 브레너와 연관이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이제 그 마이클 레빗이 와이즈만 연구소랑 같이 연구를 할 때 같이 연구했던 그 랩에 그러니까 시니어 립슨 교수의 랩에 아리에 와셸이 이제 박사 과정 말년차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 아리에 와셸은 1969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으로 포닥을 갔고 하버드 대학에 포닥을 갔을 때에 그 지도 교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틴 카플러스 교수였던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마틴 카플러스 교수가 바로 69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 와이즈만 연구소에 또 방문 교수로 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가 단순히 서로 안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국제 협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사례가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우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학기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때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의 부분도 전체적인 지원이 이게 그냥 손실이 아니거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두 개의 토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